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축제 시민과의 대화, 평화의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영수입니다. 사실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서로 안 싸우는 상태,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남과 북 분단의 70년 이상의 경험을 하면서 온 교훈은 그냥 안 싸우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격렬한 전쟁을 치룬 다음에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또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평화는 아닌 듯합니다. 자, 오늘은 평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에서 미래의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고 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어렵지 않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남북관계는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여름에 동경에서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도 방문하고 북한의 지도자와 또 여러 가지 약속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멋지게 이제 씨앗을 뿌린 남북관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 정착된 평화가 이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체제로 굳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해를 맞이하고 나니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우리에게도 북쪽에게도 그리고 국제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 파급 효과는 1월, 2월만 해도 설마 몇 달이면 끝나겠지, 조금 있으면 주사약도 나오겠지 했는데 아니네요. 지금도 조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최근 뉴스는 또 군데군데에서 집단 확산들도 나오고 있어서 불안함이 그지없습니다. 남북관계는 만나야 푸는데 만나는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니 서로 진심을 알리기도 어렵게 됐고 그러던 중에 삐라, 전단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예상치 못하게 경색되고 그리고 갑자기 긴장 상태도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지난 6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성공단에 만들어졌던 이것은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그 상징을 북쪽이 예고도 없이 날려버리니 우리 국민들도 많이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는 평화를 만들어 보려던 우리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참 예상치 않은 상태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북한 조선노동당 당 우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위에 정부 위에 당이 있다라는 북한 제재 특성상 그 75주년을 기념하는 거대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낫하고 붓하고 망치 이게 바로 북한의 당 표식이다 이렇게 당 규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낫은 농민, 붓은 인테리 지식인,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뉴스에서도 보았다시피 10월 10일 자정을 기해서 행사를 했고 정찰 위성으로 보던 여러 국가들은 예행 연습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본 행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요. 저녁에 녹화 방송으로 주요 장면들을 보던 전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 많은 무기들 그리고 그 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북한은 참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최대한의 영광을 바치자. 이렇게 시작했던 행사는 다음 날 대집단 체조를 대동강에 있는 능라도에 있는 5일 경기장에서 열었고요. 낮에는 평양 시민 전체가 군과 민이 합치는 군민 연합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5개 극장에서 경축 행사도 열었죠. 결국 이번에 이 당창건 75돌 행사를 보면서 북한은 북한식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고요. 어마어마한 장거리 미사일도 선보였고, 그리고 단거리 중거리의 신형 미사일들도 포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80일 전투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북한은 했네요. 연일 북한 방송과 신문에 보면 엄청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금년마을까지 모두가 애쓴다는 그런 뉴스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이번 10월 행사를 통해서 보면 미국을 억제하는 핵을 포함한 장거리 공격 능력을 과시했고요. 그리고 대남 재래식 무기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비대칭 전력,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전력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28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속에 단 15초만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 보건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한번 손잡자 하라는 얘기도 곁들였죠. 우리는 그 표현이 있는 것에 일단은 남북관계에 희망을 보았다고 우리 스스로 자유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큰 의미냐라고 비중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노동당 창당 행사를 통해서 북한이 더 도발적인 행동이나 도발적인 언수를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북한 체제 저러한 특성과 우리가 같이 함께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과 북쪽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무려 8천만 명 가까운 한민족이 살고 있는 이곳은 세계화가 진행이 됐고 탈냉전이 큰 물결로 지나가고 있지만 분단이 낳은 그 고치기 어려운 구조,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는 한 사람의 행위자가 발버둥을 쳐도 쉽게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꽤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우리에게서 비껴나지를 않네요. 며칠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네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은 통일을 왜 해? 하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의견은 다양해서 경청할 만은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던 그동안의 분위기에 굉장히 색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뉴스거리도 되었습니다. 통일은 왜 해야 되느냐? 안보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대답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고요. 북한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비호감의 퍼센티지도 40%가 넘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통일했지만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1950년 발발했던 6.25 전쟁이 만 70년 되는 해였습니다. 전쟁으로 갈라졌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단절된 사례가 있을까요? 그 단절된 덕분에 DMZ라는 아무도 다닐 수 없는 그곳은 생태계의 보고라고 평가는 받지만 그 생태계의 보고를 통일이 되면 어찌 개발하고 어찌 보존해야 되는지 벌써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의 디베이트, 뜨거운 논쟁도 학회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단절될 줄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흩어진 가족, 이산가족을 만났겠지요.
아유 내년이면 되겠지, 아유 몇 년 있으면 되겠지 하다 70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50몇 년 전에 다니던 지방 초등학교를 작년에 방문했는데 기억이 참 생생했어요. 학교 답만 없어졌을 뿐이지 큰 느티나무도 그대로 있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마루에 노란 물을 먹이고 초를 칠하고 그 세 쪽에 그 긴 길을 반짝반짝 닦아야 집에 갈 수 있었던, 참 지금은 없는 숙제도 새삼 생각이 났고요. 학교 뒷문에 있는 토끼 키우던 그 토끼장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웠던 것이, 와, 나의 50여 년이 훨씬 지난 기억도 이렇게 생생한데 한 가족이 나뉘어졌다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저는 한 4, 50년 지나면 기억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희미해서 그냥 보고 싶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제가 크게 반성을 했지요.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언뜻 떠오른 게, 그렇게 어려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다시는 못 만나는, 다시 재상봉을 못하는 그 가족들의 가슴속은 어떨까. 12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요. 한 달에 300명에서 400명씩 돌아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3만 명 남짓 남았네요. 그 중에 꽤 많은 숫자가 90세 이상이시고요. 금강산 이산가족 시설에서 만나려면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건강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1시간 만나고 2시간 휴식해야 되고 1시간 만나고 2시간 휴식해야 되는 이런 만남을 왜 해야 될까요? 또 2박 3일 동안 이산가족 상봉 동안 그 갈라졌던 피부치와 단 하루도 같이 잠도 못 잡니다. 살냄새는 맡고 부둥켜 안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루 동안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헤어질 때 우린 뭐라 그랬습니까? 작별상봉이라고요? 한 세상에 누가 그런 험한 말을 만들었을까요? 작별상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들은 가슴이 미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유교가 발발한 지 70년 되는 올해 저는, 야, 이렇게 철저히 단절됐던 이런 사례는 참 없었구나. 그래도 우리는 최근에 몇 사람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 주민들에게 연설도 하시고 백두산도 동반 등정도 하고 해서 이제 남북은 예전 같은 감정으로는 안 가겠지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의 평화는 보장이 됐겠지 했는데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팡 폭파해 놓고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적은 역시 적이다. 물론 그때 감정에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의 그 부드러운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고 우리를 향한 적대감이 꽤 강하더군요. 결국 제가 이렇게 서두에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평화라는 것은 한순간의 행사나 한순간의 좋은 만남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점을 느꼈기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올해 2020년은 평화를 생각하는 굉장히 소중한 해라고 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있는 대학의 탈북 학생들이 한 30명 이상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고향을 멀리 둬서 갈 곳이 없는 그 학생들의 심경이 생각나서 하루는 번개를 치고 점심도 같이 먹어보았습니다. 너무 좋대요. 추석 명절 때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있으니.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5, 6명밖에 거리를 두고 앉을 수밖에 없었지요. 얘기를 들으면서 북에선 추석 때 어떻게 지내니?
하고 들으면서 와, 남북의 차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참 커지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출연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신기하고 못 듣던 것이라 흥미는 있지만 그 아픔을 얘기할 때는 마음이 짠하고 아유, 저 사람들 속이 참 많이 타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지요. 우리는 남과 북의 만남을 생각할 때, 통일을 생각할 때, 특히 같이 사는 상황을 상정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 제 기억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 95년, 6년 때부터 나왔던 표현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었어요.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하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찬찬히 짚어보면서 누구 기준으로 회복하지? 이렇게 멀어진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기준으로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쫓아오라 그러면 쉽게 따라올까요? 역으로 통일됐는데 북한 기준으로 동질성을 회복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겠죠. 물론 따라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것도 중요한 노력이지만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하고 불편하지만 참고 기다리다가 은연중에 우리 그냥 안 다르네? 다르지 않네? 하는 생각을 하는 그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남북관계를 한번 진단하고 오늘의 주제, 메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만드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남과 북 그 자체의 속성도 배어 있고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도 이 관계 속엔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남북관계를 설명하기 쉽게 4단계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6.25를 치르고 서로 대결하던 적대적 대결 관계 꽤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러다 서로 안 싸우고 큰 전쟁 없이 오랫동안 같이 사는 기간을 우리는 오래 경험했습니다. 그 사이에 72년 남북 공동성명도 있었고 91년 말 92년 초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라고 그래서 와, 이것만 지키면 이제 남북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할 정도로 기쁨에 찰 때도 있었죠. 그게 이제 적대적 공존관계입니다. 평양이 있어서 서울이 있고 서울이 있어서 평양이 있고 김일성이 있어서 우리 지도자가 있고 우리 지도자가 있어서 북한의 지도자도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꽤 오래 경험했던 이 시절은 결국 비적대적 공존이라는 질적 전환을 한번 겪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만나면서 시작된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제는 비적대적 공존이라는 거예요. 아웅다웅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공존은 하는데 완전히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열심히 돕고 이해하면 북한도 스스로 도울 거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했던 우리의 정책이었지만 대통령의 임기도 짧았고 북한은 그 정책을 나름대로 남쪽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정책으로 역으로 활용한 것을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적대적 공존을 제도화하고 이제는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하고 연평도를 공격하고 등등의 남북관계에 예상치 않았던 우발적 사건, 의도적 사건이 연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또다시 적대적 공존으로 뒤로 가는 아픈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을 많이 했죠.
결국 그 결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는 비적대적 공존을 넘어서 이제는 비적대적 협력이 가능한 남북관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 됐어. 군사적 합의도 했어. 휴전선에도 서로 물러나고 GP도 철거하고, 와, 이런 적은 없었죠. 그래서 올해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단일팀도 많이 만들고 한다면 남북관계는 이제 비적대적 협력, 즉 동서독처럼 왔다 갔다도 하고 동독 선수가 서독 와서 운동도 하고 거꾸로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할 수 있었죠. 동서독은 우리처럼 철저한 단절이 아니라 동독 사람이 동독 정부에 나 서독에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 결혼 안 된다. 그러면 어렵사리 허가를 받아서 갈 수 있었죠. 결국 동독 국민들은 서독 전체 국민의 4분의 1밖에 안 됐지만 그 4분의 1밖에 안 된 동독 국민들의 4분의 1 이상은 통일되기 이전에 서독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요. 72년 동독 지도자들이 오만 자만에 빠져서 아예 서독 TV 봐 해서 서독 방송을 허용함으로써 동독 사람들은 낮에는 동독식으로 일하고 밤에는 서독 TV를 보면서 서독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아직 동서독의 방송 교류까지 가기 전 단계일 수도 있지요. 결국 비적대적 협력까지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물건도 왔다 갔다 사람도 왔다 갔다 생각도 왔다 갔다 그러다가 멋진 만남도 생기고 할 줄 알았는데 2020년은 코로나가 댕공 남북관계를 분단시켜 놓고 말았네요. 비핵화 참 우리의 수건이고 과제인데 이제는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향해서 비핵화하자고 매달리는 거 이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못 쓰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뭘까 하는 고민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냥 그저 비핵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핵에 관한 불용 핵을 생산하지도 마라, 배치하지도 마라, 사용하지도 마라, 수출하지도 마라 등등 여러 가지를 제시했었죠. 지금도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고 강경하게 나간다는 그때도 비핵화는 멈추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꽤 오랜 동안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 비핵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을 갖고 큰 소리를 치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비핵화만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핵을 얼만큼 가졌는가를 알아야 비핵화의 일정을 짜지요. 그런데 참으로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핵 국가들은 한 번도 내가 몇 개 가졌다라고 얘기를 안 하네요. 중국도 핵을 몇 개 가졌다고 해야 비핵화 프로그램에 동참하는데 중국이 안 하니까 북한도 안 하네요. 결국 핵화의 실태를 파악해야 비핵화 로드맵을 짭니다. 특히나 핵을 얼마나 가졌는지 알려면 챌린지 인스펙션이라는 어려운 단어지만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이 챌린지 인스펙션입니다. 검증을 해야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확인이 되고 너 100개 가졌어? 그럼 1년에 2개씩 줄여. 뭐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겠죠. 북한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만날 때 큰 소리 쳤어요. 나 이번에 1년 만에 비핵화할 거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죠.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한 12년 걸리겠네. 그러나 내가 있는 동안에 핵실험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쑥 빠져나가니 우리만큼 핵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북한의 협상은 합의 하나 만드는데도 꽤 오래 걸리는데 합의하고 나면 이행할 때 또 합의하자고 하니 매번 장기전이죠. 자, 싱가포르 1차전 하노이에서 결렬은 됐지만 그래도 핵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2차전 몇 라운드를 뛰어야 될까? 제가 어느 기자분이 선생님 이제 비핵화돼요. 그러게 흥분하지 마세요. 비핵화는 10회 권투 경기야.
10라운드. 이제 개체량 통과하고 둘 다 링에 올랐는데 글로벌을 아직 안 정했대. 몇 온수로 할지. 그리고 3분으로 뛸지 FC처럼 5분으로 할지 4분으로 할지 그것도 안 정했고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트럼프 보고 너 너무 키가 크다고 나 높은 신발 신는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안 된다고 그랬다. 그거 하다가 링에서 내려온 게 싱가포르예요. 그 다음에 올라갔더니 트럼프가 아니 경기 할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트럼프가 싫어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죠. 언제 또 만나요? 비핵화 꼭 풀어야 될 숙제지만 그렇게 쉽게 풀 수 없는 비핵화라면 그리고 미국이 가진 핵을 다 포기해야 북한 핵을 포기한다는 북한의 핵 논리에 의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핵을 가진 국가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했던 우리의 그동안의 호언장담은 아니 우리의 결심은 아이고 어떻게 될까? 결국 평화는 남과 북의 평화는 핵이 있으면 어렵다는 그 고칠 수 없는 명제를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성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핵이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 하는 북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끄느냐. 그게 우리 앞에 놓인 과제지요. 뒤에서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터. 작년, 올해 내내 북한의 각 시내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입니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짚으시자. US 확 누르고 있는 저 포스터. 당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화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질문 있으면 하시라. 네. 동무 질문하라. 고의조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참석했던 다른 동무들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녀석 또 저런 질문을 한다. 결국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그 동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김정은 위원장만이 비핵화, 핵화를 얘기할 자격이 있고 권리를 갖고 있지요. 핵화, 우리는 핵을 가진 강대한 국가다라고 헌법에 명시했고 우리는 핵국가다라고 당에서 표시한 상황에서 비핵화는 뭡니까? 하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였죠. 이 포스터 보시면 비핵화는 북한 안에서는 공론화될 수 없는 화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도 관계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기에 동북아 정세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북아 정세, 사실 동북아란 말을 Far Eastern, 동쪽으로 많이 취해져 있다 해서 극동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East Asia, 동아지역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동북아를 좀 많이 넣죠. 중국, 일본, 우리, 몽골 뭐 이런 쪽을 이제 동북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지역을 보면 게임의 규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냉전 시대에는 축구 경기를 했다면 팔냉전으로 오면서 럭비 경기로 바뀌었어요. 럭비하고 축구는 점수를 내는 규칙이 많이 다르죠. 그만큼 게임 자체가 바뀐 거죠. 그 속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경쟁이 일본이 쥐는 듯 했다가 지금은 중국이 강력하게 아니야 내가 쥐었어 라고 선언한 상태죠. 그런데 냉전체제는 공산주의 진영, 반대 진영 딱 진영이 딱 있어서 블록 속에 속하면 안보가 유지가 됐는데 탈냉전으로 오면서 특히 세계화 속에서 이제는 친구도 적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상수가 대부분 변수가 되면서 이제 예측하기도 참 어렵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시아 패러독스. 이 아시아 지역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적이고 적인 줄 알았는데 친구고 이게 계속 사안에 따라 바뀌는 거죠. 이번에 우리의 유명한 BTS 그룹을 놓고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런 상황들도 보면 야, 이건 사안에 따라 금방금방 바뀌네 하는 교훈을 또 한번 안게 됐습니다. 정세의 특성은 맨 아랫줄. 민족주의적 성향들이 엄청 강해졌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큰 이데올로기보다 더 오래가는 게 민족주의적 성향인 것 같습니다. 국익을 우선하는 민족주의 성향이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다 강하네요. 그러면서 대외 정책이 대단히 배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윈윈 하는 게 아니라 내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니까 마치 내가 이득을 얻으면 네가 손해보고 네가 이득을 얻으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제로섬 상황으로 바뀌었네요. 전에는 자유주의적 질서를 다 구가했죠. 서로 윈윈이에요. 장사해서 네가 좀 많이 벌고 내가 조금 덜 벌고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손해보도록 내가 좀 더 하겠다. 이게 합의가 됐고 양자외교의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코로나 딱 되자마자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확 줄어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와, 보호주의, 배타주의, 비자유주의 성향이 세다 하는 생각을 했고 특히 강대국들은 후진국들에게 공여하고 시혜를 베푸던 그런 쪽에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하고 손을 탁 오그리니까 중국도 나도 그러고 오그리니 참 국제 유엔에 있는 국제 기구들 여러 기구들이 회비가 안 거쳐서 절절매일 정도로 강대국들이 각자 도생하는 현상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하면 상수가 사라졌다. 여러분 한일 관계 그건 별 생각 안 해도 되는 늘 같은 관계였어요. 한미 관계 그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관계였는데 이제 다 바뀌었죠. 한중 관계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나 지금은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돈독한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틀어졌던 관계가 오이 하루아침에 찰떡궁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측이 어렵죠. 거기에 팬데믹,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염병이 팍 퍼지면서 이제는 기존 질서를 토대로 해서 예측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안 잡힌다면 이게 잡힌다는 것은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가 모두 다 코로나의 백신을 맞고 이제는 없어졌다고 할 때까지 2021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장됐는데 할 수 있을까요? 몇 개 국가가 코로나가 안 잡혔는데 그 나라 출신 선수들이 운동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되면 국제정치 질서는 더 어떻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국제정세, 동북아 정세, 북한 동향 등등을 잘 보고 뭘 해야 되지? 내가 가진 힘, 역량 속에서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순서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 가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기면 안 되는 거, 바꿔야 되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동일해서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춰가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정성을 갖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핵심 가치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잘 담아놨으니까 헌법에 있는 정신을 구해내가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쉬운 얘기지만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도래했습니다. 자, 우리의 과제는 생존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점에서 소련 밑에 옆에서 위성국가처럼 지냈던 핀란드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참 이 동북아 지역은 세계 1, 2, 3, 4, 5, 6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아유 2, 4만 갈 수 있으면 그냥 짐 싸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에 딱 가서 아마존에 자리 잡으면
브라질을 능가하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맹주가 될 수 있을 정도인데 국가의 운명은 이사를 허용하지 않으니 이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고슴도치가 필요한 셈이죠.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물지는 않아. 그리고 남을 공격하지는 않는데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냥 있을 수 없다라는 자위력이 있어야 되죠. 또 대한민국은 두발 자전거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면 비틀비틀할 수 있는 경제 발전에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이 많지 않은 대한민국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는 인적 자원을 계속 양성해야죠. 이제 노동의 양도 중요한 시절이지만 노동의 질도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주제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한마음을 갖고 지혜를 짜야 됩니다. 자, 왜 평화통일, 왜 오늘의 주제인 평화가 중요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추상성도 많이 떨어뜨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헌법에도 있고 늘 우리가 얘기하던 단어입니다. 평화통일은 결국 둘 이상이 잘 섞여서 통합이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통합?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많은 게 싹 섞였는데 와 맛있어. 그런 거죠. 또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멋들어지게 쓰기도 하고 한자로 통합, 실사변이 들어가서 서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 평화가 뭐고 통일이 뭐고 통합이 뭐냐 하기 전에 내가 북한에 가서 살게 되면이라는 질문 하나를 안고 생각해 봐 주십시오. 어디 가고 싶으세요? 북한에 가서 살게 된다. 뭐 많이는 아니고 뭐 한 6개월 정도. 지역은 써내세요. 추운 거 좋아하시면 뭐 개마고원, 뭐 백두산, 아우 나 추운 거 싫어 그러면 남쪽 지역 다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살까를 정했으면 뭘 할까? 뭐 하실 거예요? 북한에 가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은 북으로 살러 온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우리는 그동안 고향이 북쪽인 대한민국 국민, 그분들을 저는 탈북민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했기 때문에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이주해 오면 월남하면 우린 탈북민이라고 했지요. 탈북민, 복잡한 얘기 말고 고향이 북쪽인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통합을 상상했습니다. 5천만 명 속에 지금 한 3만 5천 명 와 계십니다. 지난 6월, 7월, 8월에는 한 주에 한 번씩 시니어 탈북민, 나이 많은 탈북민들을 찾아가서 마스크 쓴 채 한 몇 명만 모여서 그분들이 사는 아주 작은 9평, 10평 영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그냥 수다 떨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된 남쪽 생활 시간이 15년, 보통 20년, 23년. 북에서 살던 시간은 이제 거의 기억이 없고 여기 삶이 더 또렷하다는 그 연세 드신 분들, 80대, 90대 분들이 많았어요. 어느 한 할아버지는 지난주 뵀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보니까 사흘 전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와, 3만 5천 명의 북에서 온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셨을 때의 우리가 케어해 줘야 될 복지를 많이 생각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홀로 계시고 무연고인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민센터를 갈 줄 모르시고요. 장례지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셔요. 그런데 동해에서는 직계가 오래는데 직계가 있어야 가죠. 옆에 주민들이 갔더니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제가 통일부 산하 관련 단체에 얘기를 해서 시간이 걸려서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이 큰 구조 속에 3만 5천 명의 북한에서 온 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뭐 이런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출연하는 프로를 보면서 우리는 같이 사는 것을 상상했고 북한의 삶을 상상했겠죠. 올해는 북한 주민들도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바람에 방콕을 많이 했대요. 하면서 몰래 사랑의 불시착을 참 많이 봤대네요. 이야, 이 남조선에서 야 우리 공화국을 그렸구나 하면서 뭐 재밌게 봤는데 태양의 후예를 볼 때는 마음을 졸이면서 봤대요. 야 이거보다 걸리면 야 이거 목숨 걸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야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 공화국을 욕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봤답니다. 문제는 아무리 봐도 남조선에서 그린 이 드라마가 우리를 잘못 보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이구동성으로 시작한 게 가만히 떼기에다 조개를 넣고 조개구이 하는 거 고요게 그따위로 해먹느냐고 난리가 났답니다. 조개는 이렇게 해서 벌릴 때를 입을 쭉 모아가지고 휘발유를 살살 뿌려야지 조개를 이렇게 벌려놓고 휘발유 뿌리면 조개를 어떻게 먹는 거죠. 그리고 불을 그렇게 한 번에 확 해본 조개가 타거나 생짠데 이렇게 해서 휘발유를 한두 방울 뿌려서 불을 한번 붙이고 또 데워놓고 또 한번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해서 잘 구워 먹어야지. 이렇게 그 조개구이 먹는 것도 모르면서 드라마를 찍었냐고 또 난리가 났대네요. 세상에 남과 북 문제는 큰 건 둘째치고 조개구이 먹는 것 갖고 그냥 시끌벅적했다는 얘기에 참 이런 드라마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북한에 좀 많이 갔으면 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제가 북한 얘기하느라고 좀 북한 말투로 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북한 표준어 평양말이라고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인증을 해줬습니다. 흉내를 좀 내봤지요. 북한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말투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예전에 북한을 가끔 방문할 때마다 북한 말투로 하면 북한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간혹 이제 제 영상을 보시거나 강의를 듣고 끝나고 나면 몇 년도에 탈북했냐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고향은 북이 아니고 남쪽입니다. 자, 남북한 통합, 주민 통합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분단 이후 이주라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통합, 사회문화 통합, 마음의 통합 이거는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정치 경제 공동체를 억지로 만들어 보면 뭐해요? 마음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어렵죠.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주민의 통합은 남북한의 사회 문화가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서로 공존하는 그겁니다. 한마디로 케미죠. 뭐냐고요? 요새 우리 많이 쓰는 케미스트리, 화학적 작용을 케미라 합니다. 남북이 케미가 일어나서 어디가 경계야? 할 정도로 괜찮은 거죠. 생활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서로 섞이고 이건 군사 통합보다도 더 어려워요. 동서독 군대는 서로 피 안 흘리고 잘 됐다 해서 군사 통합이 쉬운 것 같지만 128만의 북한 정규군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통일할 때 어떻게 서로 합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못하면 서로 흡수했다고 하게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사회문화 통합은 아까 말씀드린 명제처럼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이 가능한가라는 여기에서 다시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시간. 오늘 뭐해? 참 잘했어요. 이 초콜릿 사탕은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응원단 선수단들이 왔을 때 식탁에 뷔페 식탁 뒤에 후식으로 놨던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북한 측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아니 문의가 왔습니다. 진지하게. 무슨 의도로 자유시간을 우리 선수들에게 주는가? 우리 이 식탁을 준비했던 주방장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오늘 뭐해? 왜 묻는가? 참 잘했어요. 왜 당신들이 평가하는가? 이러면서 사탕을 치워달라 그래서 싹 치웠다는 후일담.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장될 수도 있지만 북한 쪽에서는 자유시간이라는 이 초콜릿을 왜 갖다 난 그 의도를 묻더라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22일, 22일 동안 같이 응원하고 선수단 숙소에 묵었던 그들은 떠날 때 그 숙소의 종업원들, 근무자들에게 특별 공헌을 강당에서 40분 동안 해주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갔답니다. 처음에는 과자 갖고 질문을 하던 북한 측도 우리의 진심을 느꼈던 것이죠. 결국 만나서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다 보면 한민족으로 금방 되는 것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남북한 주민 통합은 참 어렵습니다. 동서독 통일은 민물과 바닷물의 합침 정도라고 하면 이것도 참 쉬운 작업은 아닌데 우리는 이제 물과 기름 같아서 섞어도 막 섞어서 흔들어 놓으면 섞였나 하지만 좀 있으면 기름 뜨고 물 가라앉는 참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동서독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도 경험했고 그동안 철저한 단절 속에서 아직 사회 곳곳에 적개심이 많이 남아있지요. 북한식 보훈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북한의 보훈 가족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한 3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 가족은 많아야 한 4%?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보훈 가족들은 남쪽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당시의 6.25 때 피해를 되뇌일수록 보훈 가족의 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아직 남과 북에는 숨어있는 큰 기저에 깔려있는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도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오늘의 주제로 수렴해 가면서 오늘의 핵심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함께 살아갈,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통일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화란 안 싸우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 격이 같다고 느낄 때 지금 쓴 것처럼 한자로 된 평과 화가 옵니다. 서로 격이 같을 때. 특히 우리처럼 서로 싸운 사이라면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 영어로 reconcile. 전치사가 with, between이 붙습니다. 화해를 해야 그래야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동등한 격으로 대했나요? 북한은 우리를 늘상 그들과 같은 격으로 대해줬나요?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댈 테니까 북한은 훌륭한 노동력을 대면서 통일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쪽에서 그 말이 참 기분이 나쁘답니다. 야, 자본과 기술은 너희들이 되고 우리는 노동만 일만 하라는 건가? 기분 나쁘다고 저보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교수 선생, 통일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정치적 구상에 남조선이 자본하고 돈을 기술을 대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우수하고 북한 노동력이 우수하니까 합치면 통일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우린 쉽게 얘기했지만 북한은 그게 기분이 나빴답니다. 철도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왜 남쪽에서 네 맘대로 우리 땅에다 금을 긋느냐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아예 점선으로 그려오면 우리가 이걸 실선으로 이어주는 그런 우리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랬죠. 야, 남북회담할 때 우리가 장관이 나가면 너희는 저 국장급이 나와가지고 장관이라고 우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남조선의 그 부처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거라면서 하나로 깔아 뭉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분이 나쁘다 그랬더니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남과 북은 언제나 한 수 아래로 보고 나보다 격이 떨어진다. 북은
우리보다 못 사니까. 우린 늘 그래서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은 시들이 잘 산다고 맨날 뽀기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평화는 서로가 같은 격, 동격일 때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싸운 사이라면 서로 얘기해서 화해를 해야죠. 화해는 지도자들끼리 몇 번 만나서 화해했다고 화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잦은 만남, 작은 만남, 자주 만나고 작게 만나고 작게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해야 평화가 오지요. 통일은 똑같이 통입니다. 통일은 뭔가 지금 한자로 썼지만 두 개가 소통하는 통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통일은 통이다. 어이 뭔 말이야? 하지만 아니요. 두 개가 통하고 서로 다른 게 통하면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반드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그동안의 사고에서 조금 더 다르게 하나 덧붙입시다. 둘이지만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통하려면 어떻게 하죠? 알아야죠. 또 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 치유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처 치유 능력이 뭘까? 분단의 흉터가 짙게 남아있는데 이걸 상처 치유 연고, 무슨 솔, 무슨 딘 뭐 이런 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싹 바르면 오! 흉터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할 정도로 남과 북의 통합에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남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직자, 교육자, 학생들, 우리 국민들이 상처 치유 연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결국 뭘 할 건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입니다. 북한을 알면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덜 합니다. 이번에 열병식을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북한을 잘 알면 아유 저 행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근데 작년에는 발을 팍팍팍 들던 북한의 군인들하고 주민들이 올해는 발을 그렇게 많이 안 든다.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너무 힘차게 하다가 무릎이 다 다쳤대요. 그때 북한 안에서도 이제 살살 걸어라 이러지 않았을까? 라고 북에서 훈련받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무기 나오는 거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거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무기를 본 적도 없는데 라고 얘기한 대신에 북한 주민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자정에 하고 낮에 또 나와서 행진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도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백두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칠보산은요? 모르시죠? 마식령 산맥은요? 평성은요? 수천과 순천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북쪽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지리도 몰라요. 에이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면 돼. 그땐 기지국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눈으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통일하자 하면서 북한의 주민도 생각 안 했고 북한의 자연지리도 모르고 참 많이 몰랐습니다.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이게 오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첫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통일의 상상력. 내가 북한에 간다면 하는 말 속에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북한에 간다면. 통일의 상상력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북한 주민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통일의 상상력이 아니라 땅을 딛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상상력을 만들어내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부터 우리가 겸비하고 많이 채워둬야 됩니다. 서독 사람들이 동독 가서 뭐 가르쳐준다 갔다가 아유 여기서 살 수 없어. 그리고 1년 만에 돌아가자 동독 주민들이 자꾸 새 사람이 오니까 네가 점령군이냐? 서독 사람들 보고 너희가 점령군이냐 그랬대요. 우린 그런 말 듣고 싶진 않아요. 동독이 통일되는 과정에 가장 마음 아픈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아기를 가진 채 휴직을 하고 있는 사이에 통일되고 공장이 기업이 도산한
동독 엄마들이었어요. 직장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그 동독 엄마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그대로 나의 이 가난함을 물려받느냐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일이던 과정에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펼칠 줄 모르는 북한 여성들이 엄청 많은데 젠더 문제만 따지고 뭐 인권 따지다 보면 북한 여성들은 통일의 큰 물결 속에 그냥 여지없이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동독 여성들이 겪었던 경험을 북한 우리 여성들에게 다시 반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상처 치유 능력의 또 하나죠. 자,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라는 큰 주제를 조금 더 우리의 문제로 좁혀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결국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그래서 금년에 북한과 남북관계를 차분차분 훑어봤고요. 그리고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단한 단어 속에 담긴 평과 화가 동격이 돼야 된다라는 거기.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이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 거기 하나 덧붙여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통일 후에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놓치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이 축제 기간 동안 이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